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라이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만약 지금도 이러한 시설이 있고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였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은 35년 만에 정부 측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 당시 강제 수용된 사람들은 공식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이 형제복지원은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를 일삼으며 당시 정권에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길거리 불황인 범죄자 단속을 위해 했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시설에 감금되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 12년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수는 약 513명. 이 수치는 당시의 원장이었던 박인근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체는 안매장 또는 주변 의과대학의 해부학 자료로 돈을 받고 팔렸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은 2012년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에 의해 알려지고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사망자는 657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수천 명의 원생 중 70%가 일반인이었고 형제복지원 직원들에 의해 납치, 감금되었으며 당시의 납치에는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이 협조하였고 원생들의 탈출에도 공권력에 의해 다시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2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뒷배를 책임지고 있었다 전해지면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1986년 당시 원장과 관리자급 직원 4명은 결국 체포되어 특수감금죄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윗선의 지시로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염려한 정부의 지시로 2년 만에 석방된 원장은 2011년 사임을 선호하며 치매를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복지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취지 자체는 거리의 불황아, 노숙인 등을 수용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생각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이들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두어 가혹한 폭력과 심지어 성폭력까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애초에 형제복지원은 육군 부사관이었던 박인근이 1962년 장인으로부터 인수해 감안동 형제육아원을 1960년에 개원하였고 이후 개신교계 불황인 보호시설로 인수 후 용당동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1965년 사회복지 법인화하고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아 1971년에는 기존 목적이던 유아보호시설에서 불황아 보호시설로 변경.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불황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부산시 부산친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토지를 사서 준공하였고 1979년 형제원에서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1983년부터 불황인 직업 보도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정신요양원을 열게 됩니다. 1975년 이후 12년 동안 국고, 횡령, 아동 강제 노동 등 천인 공노할 범죄 행위를 자행해오다 1987년 3월 22일 시설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으로 프리즌 브레이크를 하여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거리의 불황아 선도를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보안은 물론 멀쩡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통금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고는 불법적인 감금 및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 내무부 훈령 제410조 자체가
구속심사 같은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되었고 기간 역시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과 위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수용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고 화학적 구속을 강행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원생들은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중대, 소대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원장, 부원장, 총무, 중대장, 소대장, 조장, 조원 순으로 수직적 통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장이 육군 하사 출신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 가장 통제하기 수월한 구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서는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 13명과 경비견 13마리를 풀어 24시간 감시하였고 숙사 주변에는 철조망 및 초소 2개소를 설치합니다. 젊거나 나이 어린 여성 그리고 일부 남성의 경우는 구타 외에도 성폭행이 더해졌고 피해자들은 수용소 내부에 식료품 공장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식료품은 외부로 판매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국가 보조금과 작업수당까지 갈취하여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신민당 실태조사단 1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들의 수당은 1일 3에서 500원, 장애인들은 200원, 요양원 입원자는 3일에 버스터권 1개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 약 3,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만행이 1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당시 알려진 사망자 수는 513명이었으나 2022년 657명으로 다시 한번 밝혀집니다. 사건 이후 불황민 수용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87년 2월 16일 훈령 410호를 폐지합니다. 이후 부산은 박인근 대표 등 기존 이사진을 공식적으로 몰아냈으며 해당 자리에는 관선 이사들을 파견하였지만 1988년 재단명을 제요건으로 고치면서까지 해결을 해보고자 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시설은 폐허로 남아있게 되죠. 1991년 박인근이 재단을 되찾고 건물을 고쳐 실로암의 집이라는 타이틀로 장애인 요양시설을 세운 후 1995년 상당수의 부지를 대환건설에 팔고 2001년에는 실로암의 집을 기장군의 새 건물로 이전시킵니다. 이후 형제복지원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400여 구의 시신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시신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죠. 아울러 1987년 이후에도 30여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무용고자 처리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가 2012년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인근 씨는 자신 또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는 다르게 그의 금고 속에서는 막대한 엔화가 쏟아졌고 33개의 필지, 여러 개의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 발견되면서 그의 말은 위선자의 말로만 보여지게 되죠. 그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실로암의 집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다가 2011년 재단 대표이사를 삼남 박천광에게 넘기며 병원으로 자택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집거하다가 2016년 6월 27일 전라남도 모 요양병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그 자녀의 가족은 정신요양원이나 술집을 운영하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 정부의 과오라면 과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인권 유린이 많았고 주변에도 물어본 결과 그러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보상이 이루어지고 남은 여생은 편히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만볼 미스터리 레체 아빠였습니다.